너희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니? 나는 안 보이는 거냐? 엄마, 그런 말에서 뭐가 달라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래, 엄마.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손미영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명문대에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는 각종 외부 행사로 너무 바쁘다 보니 집에서 쉬는 삶을 꿈꿨답니다. 퇴직한 후 지금은 경기도 광주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시골 생활이 단순하고 조용해서 좋긴 하지만 가끔은 도시의 분주함이 그립기도 하답니다. 특히 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를 생각하면 한 번씩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을 해오는 제자들 소식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제 뒤를 이어 전임 교수가 된 아이, 학과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도 사회에 나가 제 자리를 찾은 제자까지요. 제자들 연락이 오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진답니다. 저는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강단에서 교수 역할을 하느라 엄마의 역할은 부족했답니다. 그래도 우리 삼남매는 제법 잘 자라주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전교 1등을 휩쓴 큰 아들 형철과 작은 아들 형진이, 공부는 부족해도 음악에 소질을 보이던 막내딸 수진이까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영특하게 자라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정말 노력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삼남매를 유학 보내기 위해 모든 재산을 자식들 교육에 투자했어요.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형철이는 미국으로, 형진이는 영국으로, 그리고 막내딸 수진이는 첼로의 고장 독일로 유학을 보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큰 아들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최연소 임원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사업에 소질이 있어 벤처기업을 운영해서 제법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 자랐지요. 막내 수진이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일하다가 결혼 후에는 쉬고 있지요.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한답니다. 저도 늘 감사했습니다. 잘 자란 아이들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교수 체면도 구기지 않았지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죠. 시골 생활은 편하면서도 심심했고 안정적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연금으로만 생활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생긴 여유를 누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할 일이 없더군요. 1년, 2년 미루다 보니 기회가 더 없어지더군요. 이제는 나이 70이 넘어서 정말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나름의 방식으로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잤습니다. 풀 벌레 소리와 눈만 뜨면 쑥쑥 자라는 잡초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죠.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었죠. 남편은 지금도 가끔씩 어렸을 적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고 흐뭇해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런 남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그날 아침 남편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해 보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여보,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겨우 미소만 지어 보였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을 때 제 심장은 멎을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렸지만 저는 급히 큰아들 형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철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눈가에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형철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어요.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니까 119에 전화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철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들의 냉정한 반응에 저는 한순간 멍해졌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그때 옆집에 사는 박 씨가 찐 고구마를 주러 들렀다가 저희 부부를 봤습니다. 박 씨는 아들 또래 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선한 사람임에는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직 결혼을 안 한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이름을 물었더니 그냥 박 씨예요 라고 쑥스럽게 이야기해서 저도 박 씨라고 부르는 청년입니다. 박 씨는 저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긴급 상황입니다.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주소는요? 박 씨의 빠른 대처 덕분에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박 씨는 저를 안심시키며 병원까지 함께 가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고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꼭 살아야 해.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당뇨도 있어서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남편을 잃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힘들었답니다. 그 순간마다 박 씨는 옆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힘내세요. 어르신은 강한 분이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위로받아야 할 큰아들은 냉담했고 그때의 형철이의 반응은 저를 더욱 슬프고 고독하게 만들었어요. 형철이는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걸까? 중요한 회의보다 아버지의 생명이 덜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길 기다리며 저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나마 박 씨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큰아들 형철이와 작은아들 형진, 막내딸 수진이가 하나 둘씩 찾아왔어요. 큰아들 형철이는 평소와 다르게 냉랭한 표정이었고 작은아들 형진이는 사업 문제로 바쁜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찾아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늙으면 자식밖에 없다는 말이 이런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껏 위로해준 박 씨가 있어도 자식이 오니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더군요. 담당 의사가 상담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참아갈 자신이 없어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말했다더군요. 당뇨라는 지병도 있고 갑작스러운 기온차로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의사는 조금 더 빨리 병원에 오면 좋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큰 아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군요. 그날 내 전화를 무시하지 말고 바로 나를 도와줬더라면 어땠을까?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났지만 아들도 자신의 일이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지요. 그저 남편이 잘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삼남매는 병원 복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의 일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재산을 미리 분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보다는 지금 돌리는 게 나을 텐데.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번에 쓰러지셨을 때 말씀드릴 걸 그랬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미리 분배한다는 말은 뭐고 상속세는 또 뭔지. 아이들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재산 분배를 논의하고 있더군요. 작은 아들이 말하더군요. 나 사업이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야지. 수진이도 뻔뻔하게 말했죠.
난 직장 다니기 싫어. 그래서 돈이 필요해. 부모님께서 우리 위해 고생하신 건 알지만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내가 큰아들이니까 아버지 유산은 내가 많이 가져가야 해. 아이들은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옥신각신하더이다. 어느새 병원이라는 사실도 잊었는지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순간에도 형철이는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런 말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어요. 잘 키운 자식들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다 가버려라.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이들은 별말 없이 다 집에 가더군요. 어느 놈 하나 잘못했다거나 죄송하다는 말 없이 저에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막내딸 수진이가 몰래 남편의 보험금을 빼돌리려 한 것이었죠. 병원에서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그 돈을 빼돌리다니. 수진이는 변명했어요. 엄마, 나도 사정이 있잖아요. 나중에 갚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형철과 형진은 수진이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삼남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형철은 화를 내며 수진아,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보험금을 훔칠 수 있니? 그게 네 돈이야? 형진도 가세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 돈을 나를 줘야지. 결국 삼남매는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틀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남편을 선산에 묻고 싶었지만 삼남매와 다시 다투기 시작했어요. 요즘 누가 산소를 만들어요? 다들 바쁘잖아요. 관리할 사람이 없고요. 납골당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요. 엄마도 우리도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할 때라도 남편을 찾아가서 보고 싶을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더군요. 자식들의 차가운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삼남매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식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들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3일장 치르던 날 아침에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작은 아들이 부의금 함을 열어서 돈을 빼갔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가장 많이 부의금을 받았다면서요. 그날은 발인이었습니다. 친척들도 함께 있었는데 발인도 하기 전에 부의금 함을 열어서 돈을 세고 앉아 있으니 정말 기막히더군요. 거기에 큰 아들놈도 거들더군요. 자기는 임원이라서 손님이 많았으니 자기가 더 많을 거라면서요. 막내만 어쩌지를 못하고는 똑같이 나눠야 한다며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못된 놈들. 제 마음속으로 또 되뇌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제 눈물처럼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더는 자식에게 기댈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떠나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옆집 박 씨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름은 박민수라고 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 하니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수 총각은 본디 전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는 잘 지냈지만 성인이 돼서 독립이라는 것을 하고 나니 너무 막막했다고 하더군요. 한번 결혼할 뻔 했는데 여자 집안의 반대에 결국 파혼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리더군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싶었어요. 민수 총각은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퇴근길에 군고구마와 붕어빵을 사다 줬어요. 밥을 안 먹고 끼니를 넘기는 일이 잦다 보니 자연스레 살이 빠졌어요. 그런 저를 짐작이나 하듯이 먹을 것을 자주 가져다 주었어요. 함께 먹고도 가고 잠깐씩 이야기도 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은 쉬는 일요일인데 커다란 봉다리 2개를 가지고 어디를 가기에 물어봤어요. 고아원에 간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적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근처 고아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한 청년입니다. 딸이 있다면 사위 삼고 싶을 만큼 탐이 났습니다. 하루는 민수 총각이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잘 먹지도 않고 늘 마당 한쪽에 앉아만 있었으니까요. 생각하니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 보는데 소질은 없어도 아이를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고아원 후원을 함께 했습니다. 민수 총각과 고아원 후원을 다니면서 더 많은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서 고아원 구석구석 손볼 곳이 꽤 많았습니다. 시골 고아원이다 보니 후원자가 없어서 고아원 시설 형편이 안 좋았어요. 누가 후원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순간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더군요. 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연금과 집뿐이었어서 선뜻 나서지는 못하겠더군요. 남편이 죽고 고향에 살던 여동생이 계속 내려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2달이 되도록 전화 한 통뿐인 자식들이 괘씸했어요. 그래, 가자. 다 정리해서 고향에 가서 살아야겠다. 결국 저는 자식들을 모르게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이 결심이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제가 이제는 그 아이들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의 사건들, 아이들의 차가운 말투와 무관심한 태도는 제 마음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잡초가 한가득 자란 마당, 남편과 함께 꾸며왔던 정원, 모든 것이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집안을 정리하면서 한 번 한 번 손을 댈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책장에 꽂혀 있던 아이들 졸업 앨범을 꺼내보면서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추억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집을 정리하며 남편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우리가 고생한 만큼 아이들이 잘 자라서 고맙다던 내 남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를 하찮게 대했죠. 못된 놈들. 집을 정리하면서도 아이들 생각에 괘씸했어요. 집까지 정리하고 나니 꽤 돈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없었어요. 좋은 일에 쓰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어요. 그동안 정이 쌓인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잔뜩 사서 갔습니다.
이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을 하니 9살 소영이가 울더군요. 할머니 또 놀러 오라면서요. 정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수 청년은 저에게 고마워하더군요. 그렇게 큰 돈을 후원해도 되겠느냐면서요. 민수 청년은 저희 부부가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 걸 알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여동생 집으로 이사하는 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도 저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야 했거든요. 여동생 집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언니 힘들었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 여동생의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여동생은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고향의 정겨운 풍경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고향의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고 여동생과 함께 밭일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배신과 무관심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형철아, 민수야, 수진아, 우리는 너희에게 최선을 다했단다. 모든 걸 걸고 사랑했으니 여한도 없구나. 언젠가는 다시 볼 날이 있겠지. 그날은 아마도 내 장례식일 거다. 아이들 셋에게 똑같은 편지를 보내놓고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찾아 나설까요? 제가 죽을까봐? 아니면 죽으면 재산을 나눠야 하니까?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한 결정이 맞는 것인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마음에 새기며 명심하겠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구독자 여러분, 힘내세요.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찾아주세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지금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기 결혼이라니요. 누가 사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준영아, 그건 안 돼.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저는 진해에서 살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이름이 정말 곱지요? 제 또래에 어울리지 않게 고운 이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답니다. 아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셨는데 면석이셨어요. 아버지의 집안은 대대로 공무원을 하는 부유한 집이었고 손이 귀했지요. 엄마는 자식 많은 집 장녀로 태어나서 종갓집 맏며느리 역할을 아주 잘하셨지요. 아버지 집안은 손이 귀해서 아들을 낳는 것 외에는 걱정이 없었답니다. 손이 귀해서인지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 저를 낳아서 온 집안이 기뻐했다고 해요.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저를 낳고 5년 후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저는 온 집안의 이쁨을 차지했지요. 아들이 귀했어도 집안 어르신들은 모두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퇴근길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오셨던 아버지.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을 듣는 날에는 아버지는 껄껄대며 웃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여름 태풍의 수해 지역에 둑을 쌓으러 가셨어요. 갑자기 불어난 물로 강가 집들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랫사람만 시켜도 되는데 굳이 수해 지역에 나가셔서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그날도 작업하러 가셨는데 일하던 장소의 둑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해요. 둑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쏟아지는 물에 그만 쓸려가셨어요. 하루 종일 아버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답니다. 하루 지난 후에야 아버지를 찾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어요. 그때 저는 중학교에 막 진학했고 동생은 국민학생, 엄마 나이는 35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엄마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슬픔은 우리 남매에게도 큰 슬픔이었어요. 집안 형편은 유복했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외로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집안 식구가 많은 집에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식구가 많아서 북적북적하면 좋았어요. 자연스레 제 남편은 형제만 5명에 누나가 3명이나 되는 9남매 막내였죠. 시아버님께서는 사업 가셨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양조장을 크게 하고 계셔서 남부러울 게 없었지요. 결혼하고 3년 지나던 봄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양조장은 저희랑 20살 차이인 큰 아주버님이 물려받아 운영하셨고 남은 집안의 재산은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처럼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아버지처럼 사업을 잘하려니 하는 생각에 말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는 아들 준영이를 낳았습니다. 그때쯤 남편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했어요. 어엿한 대표라며 좋아하니 저도 축하해줬어요. 준영이를 키우기에 저는 바빴습니다. 준영이는 보통 아이들처럼 잘 먹고 잘 자라줬어요. 남편은 너무 바빠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한 달에 1~2번 들어와서는 옷을 챙겨서 다시 일하러 갔어요. 준영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던 저는 아무 낌새를 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회사 일도 엉망이 되고 급기야 바람 피우던 여자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망갔습니다. 남편도 행방불명되었어요. 회사는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집까지 뺏겼습니다. 준영이가 돌도 되지 않은 겨울이었어요. 빚쟁이들로부터 도망쳐야 했어요. 갈 곳이라고는 부산에 사는 남동생밖에 없었지요. 갓난쟁이를 업고 부산 동생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금씩 가세가 기울어서 동생도 크게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준영이와 동생 집에 방 1칸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동생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동생 댁 눈치가 얼마나 보이던지 눈만 뜨면 집안을 청소하고 반찬을 했습니다. 외출이라도 나가면 조금 숨을 쉬었다고 말하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까요? 꼭 그때의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로움에 사무쳤던 14살 수정이처럼 외로웠습니다. 하루는 준영이와 저만 남은 집안에서 걸레질을 하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이유도 모른 채 목 놓아 울었어요. 아이는 막 뒤집기를 시작해서 끙끙대며 울더군요. 우는 준영이를 붙들고 저는 있는 힘껏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 수는 없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 사업가 집안으로 시집가서 잘 사는 줄로만 아는데 어떻게 이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갓난쟁이를 업고 방을 서성대며 숨 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릴 적 저를 위해 매일 초콜릿을 사다 주신 아버지 생각에
바람피던 남편만 믿은 제 모습이 생각나서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와 나를 두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지, 얼마나 부족하면 저를 좋아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여자를 만났을까. 미친놈이다. 정말 미친놈이다.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니 더 미치겠더군요. 준영이가 울면 따라 울고 혼자서 우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눈치 없는 새빵살이를 1년을 꼬박 채우고는 저는 동생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에게 방 한 칸 얻을 돈을 빌렸습니다. 동생이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제가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지금의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작은 새빵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젖을 떼고 준영이도 밥을 먹으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 일을 찾았습니다. 정해진 곳 없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한 노점상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생선 좌판을 하고 계셨어요. 딱 봐도 이 동네에서 오래 계신 것 같았어요. 일자리가 필요했던 저는 고심 끝에 할머니께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혹시 여기서 일할 데가 없을까요? 저를 찬찬히 보시더니 제 손을 꽉 잡은 준영이도 보시더군요. 무슨 일을 찾는 건데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어요. 설거지나 집 나르기 뭐든 할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저를 쳐다보셨어요. 애기 엄마가 약해 보이는데 이런 일은 해봤어요? 네, 저 진해에서 살아서 바닷일을 아주 잘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씩씩하게 너스레를 떨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러면 내일 다시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신이 났습니다. 준영이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 좌판 옆에 앉아서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그 주변에 생선 가게를 3개나 가지고 계시더군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앉아서 생선을 손질했어요. 손질한 생선을 바닷가에 말리기도 하고 생선 가게로 나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안 사실인데 할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초짜라는 걸 아셨대요. 아이를 잡은 제 손을 보고 아셨다고 해요. 젊은 애 엄마가 딱한 사정이 있구나 싶어서 나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선 다듬는 일은 제 평생의 일이 되었습니다. 준영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옆에서 놀던 아이가 사라져서 온 시장을 뒤지기도 했어요. 또 하루는 낚시꾼을 따라가는 통에 바닷가에서 애를 발견하고 놀래기도 했죠. 그래도 준영이는 큰 일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이쁜 우리 아들. 학교에서도 곧잘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엄마는 학교에 자주 가야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일에 하루 사는 제 형편에는 어림없었죠. 자모회, 어머니회라고 하는 모임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요. 애만 잘하면 되지 내가 가면 뭐해? 라고 스스로 위로했답니다. 저의 기대에 걸맞게 준영이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줄곧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 준영이가 공부를 잘하니 저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시장에서 제 별명은 1등 엄마였습니다. 1등 엄마, 밥은 먹었어? 1등 엄마, 내일은 우리 집 일 좀 해줘. 1등 엄마라는 소리가 어찌나 좋던지요. 저는 준영이를 하늘처럼 떠받들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몸에 생선 비린내로 찌들어도 말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 준영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늘 공부만 하던 준영이는 아주 가끔 친구들과 시장 근처 분식집을 다녔어요. 친구들과 우르르 와서 떡볶이를 먹고는 갔는데 우연히 저를 마주치는 일이 있었지요. 생선을 손질해서 가져다 줄 때였죠. 생선 소쿠리를 들어 올리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필 준영이 친구들이 지나가다 한 아이의 발등에 생선이 떨어졌답니다. 아, 뭐야? 이거 아줌마, 이거 뭐예요? 놀란 아이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눈이 마주친 건 우리 준영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말도 못하는 저를 두고 가버리더군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한참 그럴 나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서운했습니다. 저도 준영이도 서로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를 따끔하게 혼냈어야 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준영이가 저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서 되뇌이곤 합니다. 준영이는 부산에서도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모이는 대학에 합격했으니까요. 준영이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외국을 여행하며 살고 싶다고 엄마도 함께 외국 여행하자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서울까지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집안 형편 때문에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책값이며 밥값이며 돈은 늘 부족했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시장통 1등 엄마 김수정이 바로 저예요. 가끔 잠자리에 누워서 혼자 말하고는 웃었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이죠. 아빠를 잃었던 14살 수정이, 바람핀 남편을 원망하던 30살 수정이, 그리고 지금 52살 수정이까지. 외로움은 늘 제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밤새 외로움과 슬픔에 뒤척이는 날이 잦았습니다. 준영이는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부산에 오질 못했어요. 늘 학교 공부에 교수님을 돕는 일로 바빴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돼서야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준영이를 보러 서울로 올라갔어요. 터미널로 나온 준영이의 얼굴은 좋아 보였어요. 준영이도 저를 보고 반가워하더군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준영이를 아느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밥은 먹었니?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는 저는 다시 부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준영이는 언제 부산에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꼭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잘난 자식은 나라가 뺏어가고 못난 자식은 내 옆에 남는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준영이가 잘 지내는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제 옆에 없다는 생각에 서러워지더군요. 내 아들 준영아,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오는 차 안에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준영이는 졸업반이 되었고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캐나다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생활비까지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준영이는 저랑 더 멀리 가버렸습니다. 2년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준영이를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디기만 한 시간이 흘러 준영이가 돌아왔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준영이를 만나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준영이는 불현듯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결혼할 여자는 캐나다에 유학 가서 만났고 여자의 아버지는 서울 명문대의 교수라고 했어요.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졌고 결혼 후에 함께 공부하러 간다고 했어요. 모든 경비는 자신이 알아서 할 거라더군요. 그러고는 아들이 망설이며 얘기했어요. 엄마, 저 부탁이 있어요. 엄마가 절 키우느라 힘드셨던 거 알아요.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희 집이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가업을 이어받아서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잠깐 정신이 멍했습니다. 준영아,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호텔을 경영한다고? 너 거짓말을 한 거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영이는 한참을 쭈뼛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좋아한 여자예요. 어떤 집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떠날게 뻔했어요. 가슴이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요. 준영아, 그건 안 돼.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저의 말에 준영이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다시 말하더군요. 엄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을 거예요. 결혼식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면 바로 캐나다로 떠날 거예요. 캐나다에서 3년을 보내고 나면 아이도 낳을 거고 민서도 다 이해할 거예요. 민서,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준영아. 그럴 수 없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결혼식에 누굴 초대할 거니? 제가 소리치자 아들은 이미 다 계획이 있다고 하더군요. 말로만 듣던 하객을 돈 주고 사자고 하더군요. 화가 나기보다 어이가 없더군요. 몇 년 동안 못 만나서 꿈에서도 그린 내 아들 준영이는 사기꾼이 되었더군요. 아무리 말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 준비했다더군요. 결혼식만 잘 넘기면 된다고 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아빠 없이 힘든 엄마 때문에 공부만 했어요.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했어요. 이 가난이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민서는 달라요. 항상 여유롭고 편안해요. 악착같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은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준영이는 이제는 쉬고 싶다고 했어요. 한동안 말이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 그러자. 어떻게 하면 되니? 준영이는 뛸듯이 기뻐했어요. 민서와 얘기해서 상견례 없이 결혼식을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면서요.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고 진행하고 있더군요. 저의 의견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저는 아무도 결혼식에 초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도 부르지 말자고 했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말릴 수가 없었지요.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혼자 준영이를 키우는 30여 년간 저와 함께 해준 시장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시장에서 국밥집 직원으로 일했고 가끔 밥 먹으러 가는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힘든 처지는 서로가 잘 아는 법이지요. 그 후로 저희 둘은 서로가 의지하는 좋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 친구만은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우리 아들 준영이를 보여주고 싶었지요. 혜자야, 준영이가 결혼해. 서울에서. 시장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고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와줄래? 친구에게 결혼식 청첩장을 주면서 차마 거짓 손님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을 부른 건지 손님이 계속 오더군요. 준영이 친구라는데 친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혜자가 왔어요. 혜자는 눈이 휘둥그레해서는 이게 뭔 일이냐? 1등 엄마, 진짜 출세했다. 모르는 사람들만 한가득이었는데 친구가 오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고 어깨가 으쓱하더군요. 며느리 민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혜자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아직 예식이 한참 남아서인지 아직 준비 중이라더군요. 저는 혜자와 함께 한적한 화장실로 갔어요. 야, 준영이는 왜 이렇게 멋지냐? 너 아까 인사하던 파란색 양복 입은 사람 누구야? 부자처럼 보이던데. 나도 몰라. 그러자 혜자는 기막히다는 듯이 하객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저도 말이 안 되는 일인 줄 알지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손님에게 인사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화도 나고 기가 막히더군요.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도 답답한 마음에 말하게 돼버렸어요. 돈 주고 데려왔어. 준영이가 우리 집이 호텔 경영하는 집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혜자의 눈이 정말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어요. 그리고 혜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한참을 떠들었어요. 뭐야? 사기 결혼이잖아.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맞습니다. 사기 결혼이죠. 저는 아들과 함께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민서가 서 있더군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로 가던 민서는 화장실에서 혜자가 흥분해서 하는 말을 다 들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기 결혼이라니요. 누가 사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서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소리쳤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던 준영이도 달려왔습니다. 화장실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민서를 바라보더군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서는 웨딩 드레스를 벗고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파혼이었지요. 준영이는 그 뒤로 부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원망이 컸겠지요. 제 친구 혜자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 혜자를 초대했을까? 왜 화장실에서 푸념을 했을까? 혜자가 사기 결혼이라고 소리만 지르지 않았어도 되는데 모든 생각이 엉켜있는 듯 했습니다. 준영이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들도 친구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한국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하던 공부는 마무리하고 캐나다에서 살 거라고 하더군요. 민서와는 그대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잘 지내시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영이. 저는 지금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시장에 나가 일을 하지만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자식도 저도 불행해지고 말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꼭 행복해지고 싶다던 아들의 한 섞인 말을 듣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 준영이를 볼 수는 있을지, 언제쯤 저에 대한 원망을 다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마음에 새기며 명심하겠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구독자 여러분, 힘내세요.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찾아주세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지금 뭐라고? 우리 딸을 두고 너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어머님,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두 눈 부릅뜨고 너를 지켜보겠다. 내 딸을 배신하고 나를 기만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손현주입니다. 벌써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고명 딸 영미가 있습니다. 영미는 결혼 10년 만에 겨우 낳은 아이입니다. 손이 귀한 남편의 집안에는 자손이 귀했어요. 결혼해보니 아주버님은 아이가 없었어요. 형님과 금술은 좋았지만 손이 귀한 탓에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 남편도 어머님 나이 50이 돼서야 낳았다고 하시더군요. 한약을 먹고 치성을 드리고 굿도 여러 번 하셨다더군요. 남편 집안이 대대손손 유지 집안이어서 돈은 많았어요. 아주버님이 아이가 없다 보니 가시집 온 저에게 온갖 기대를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알고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어 한약을 지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어머님, 저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몸 건강을 챙겨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그 약은 몸보신용이 아니라 아이를 갖는 보약이었던 거죠. 시부모님 마음을 알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1년에 보약을 서너 번씩 먹었어요. 급기야 저는 보약 상자를 가져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아이는 생기지 않고 스트레스만 커져갔습니다. 아버지는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가시는데 저도 어쩔 도리가 있어야지요. 어머니를 쫓아서 절에 가서 돌도 갈아 마셨어요. 밤마다 기도하고 집도 태워서 마시고 좋다는 건 다 했어요. 아들 낳은 여자의 속옷도 입었고 전국 어디라도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5년이 넘어서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시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시댁은 서울의 부촌 주택에 살고 계셨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니 늘 당당하셨고 결혼할 때부터 합가해서 살자고 하셨죠. 사실 시댁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함께 살았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도 많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가 씨바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눈 질끈 감고 하루는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날마다 어머님 쫓아서 애 갖는 곳에 찾아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우리 나가서 살면 안 될까? 더는 못하겠어요.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움을 한번 털어놓으니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남편에게 한바탕 하소연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어요. 남편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쉽게 결정을 못 내리더군요. 남편이 미웠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보내고 나서야 저희는 시부모님 댁에서 분가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결혼 6년이 넘어서의 일입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뒤를 쫓아서 이곳 저곳을 누비던 저는 이제는 집에서 늦잠을 잘 수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도 청소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지내니 마냥 좋았지요. 한낮에는 뒷산에 가서 시원한 공기도 마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저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많이 하셨지만 한 집에 살 때보다는 덜 하셨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분배로 집안이 시끌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였습니다. 저희도 형님 댁도 아이가 없다 보니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님과 형님 댁과 저희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저에게 아이라도 한 명 있었다면 더 주셨을 텐데요. 이미 작성하신 아버지 유언장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자녀가 있는 자식에게 70%의 재산을 분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머님과 함께 공동 분배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님의 각별함이 고스란히 유언장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고 저는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딱 10년이 지날 즈음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들이면 좋겠다고 너무 행복해 하셨고 기대하셨습니다. 저도 내심 기대했어요. 제가 아들만 낳으면 분명히 어머님 명의의 땅과 건물은 모두 저희 것이 될 거니까요. 내심 형님도 질투하더군요. 저랑 워낙 나이 차가 나시니 대놓고 표현은 안 하셔도 은근한 그 눈빛이나 표정이 더 신경 쓰였어요. 임신하고는 워낙 입덧이 심해서 김치 냄새만 맡아도 화장실로 달려가곤 했어요. 입덧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더군요. 그래도 행복한 10달을 보냈습니다. 보기만 하면 웃으시는 어머님과 귀하게 대해주는 남편의 관심이 좋더군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기만을 정말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딸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늘 시어머니와 함께 온 저를 보고 차마 말을 못하신 거였더군요.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어머니는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며 본가로 가버리셨어요. 그 마음은 알지만 어떻게 손녀 한 번 안아보지 않으시고 가실 수가 있는지 저는 펑펑 울었어요. 산후 우울증이었을까요? 정말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100일이 될 때까지도 어머님은 영미를 모른 채 하셨지요. 어쩌면 그렇게 모른 척 하실까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우리 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10년 만에 태어난 아이다 보니 더욱 각별하게 키웠어요.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의 발길을 끊으셨던 어머님께서 아이를 보겠다고 오시더군요. 병원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집에 못 들어오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아이를 보시더니 어머님의 발길이 잦아졌죠. 배밀이하고 옹알이하는 아이를 어머님은 매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는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다 영미 때문이었어요. 영미는 곱게 건강하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인류대학은 아니어도 원하는 사범대에 진학했고 하고 싶은 교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영미는 같은 학교 교사라며 결혼할 남자를 인사시켜 주더군요. 제법 큰 키의 체구도 좋았어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인사도 잘하고 싹싹해서 아주 마음에 들었죠. 예비 사위의 집은 정말 보잘것이 없더군요. 집안에 돈도 없어 대학교 때부터 학자금을 받아서 월급 받고 나면 갚기에 바빴어요. 조건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영미를 많이 아껴주는 것 같아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돈은 저희에게도 여유가 있었고 둘이 맞벌이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죠. 아이들 살 집은 저희가 마련해 줬어요. 큰 평수는 아니지만 24평 아파트로 장만해 줬어요. 갖은 살림살이도 모두 저희가 채워줬어요. 그래도 사위가 기죽지 않기를 바래서
있는 척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다행히 사위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저희에게 고마워했어요. 영미와 민수는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민수는 영미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학교 시절부터 늘 제잘거리던 영미는 미주알 고주알 사위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었어요. 사위가 학자금 대풀을 갚고 나면 여유가 없다더군요. 짐작하건대 딸 몰래 자기 집에 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행복한 날들 속에 영미는 이쁜 딸을 낳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안아보니 눈물이 다 나더군요. 딸과 사위는 금술이 좋아서인지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집에서 집안일을 돕게 되었어요. 저는 영미가 계속 일하기를 바랬어요. 애써서 공부하고 귀한 내 자식이 집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딸 집에 일주일에 3번씩 도우미를 보냈어요. 아이는 제가 조금씩 돌보고 도우미 분이 집안일은 해줬어요. 그렇게 둘째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딸아이는 3학년 담임이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며칠간을 집을 비우게 되니 제가 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위에게서 이상한 눈치가 보이더군요. 전화가 오면 서둘러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기도 했어요. 사위도 교사다 보니 밤에 나가서 야근할 일은 없을 텐데요. 어느 날은 아이들을 온종일 돌보려니 너무 힘이 들어서 빨래를 개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안 돼, 지금 장모님 계셔. 나중에 얘기하자. 미안해, 그럴 수가 없어. 사위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결에 들어서 정확한 말은 못 알아들었는데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른 척했지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단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영미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었어요. 저는 집안 청소를 하며 영미를 기다렸어요. 일찍 온다던 영미는 소식이 없이 갑작스럽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영미가 집에 오는 중 고속도로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울 수도 없더군요. 아무 생각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내 딸 영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미야, 영미야, 내 사랑하는 딸 영미야. 하늘에 대고 아무리 불러도 우리 영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겨우 정신을 추스르니 벌써 3달이 지났더군요. 그제야 남아있는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남편이 사위를 도왔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할까요? 아이들 집에 가보니 버릴 것이 산더미였어요. 도우미 아줌마는 다녀가신 것 같지만 제대로 일을 안 하신 듯 보였어요. 사위는 날마다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리저리 아이 집을 돌봤지만 역부족이었겠지요. 그래,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고 내 새끼들을 돌봐야지. 우리 영미가 남기고 간 새끼들이니. 그날부터는 집에도 가지 않고 손주들과 사위를 돌봤습니다. 매일 피곤해하며 퇴근하는 사위를 위해 식사와 빨래를 준비했죠. 이쁜 손주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면 미리 준비한 간식을 먹이고 씻기는 일이 즐겁지만 힘들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한 사위가 저를 위해 꽃다발을 한 아름 사들고 왔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안개꽃이었어요. 두 손으로 안아야 할 만큼 탐스러운 꽃다발을 안겨주며 어머니 감사해요. 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만의 슬픔에 빠져서는 사위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혼자 남은 사위가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매일 일하느라 퇴근도 늦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나니 자꾸만 더 안쓰럽게 여겨지더군요.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싶어 안타까웠어요. 한 번은 사위가 술을 잔뜩 먹고는 장미꽃을 한 아름 사왔더군요. 들어오자마자 넙죽 절을 하며 어머니 평생 제가 모실게요. 영미 대신 제가 모실게요. 라며 우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영미가 좋아하는 꽃이 장미꽃인데 사위는 영미 생각에 사온 듯 했어요. 엉엉 주저앉아 우는 사위 옆으로 둘째 손주가 기어오더니 함께 울더군요. 어찌나 속이 아프던지요. 늘 영미에게 더 못해준 것이 마음 아팠는데 사위에게 대신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영미를 못 잊고 사는 사위도 불쌍했고 엄마가 없는데 밤늦게 돌아오는 아빠도 제대로 못 보는 손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민수한테 뭘 해줘야겠어요. 저의 말에 남편이 놀라더군요. 뭘 하자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우리 건물 명의를 넘겨주면 어때요? 민수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손주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의 말에 반대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긍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못 보는 손주들 생각에 저희 부부는 강남 건물을 사위 명의로 옮겨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안 된다고 난리였지만 딸을 못 잊는 사위를 보자니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죽으면 전부 영미 차지였는데 조금 빨리 준다 생각하면 되었죠.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월세 나오는 작은 상가도 있었고 저희 집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위는 학교를 그만두고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건물이라 각종 병원과 이름값 사는 상가들이 꽤 들어와 있었죠. 처음에는 사위도 싫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하니 며칠을 고민 끝에 수락하더군요. 아이들 커가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어느덧 둘째 놈은 말도 잘하고 곧잘 뛰곤 했어요. 하루하루 딸 생각에 아파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손주들과의 시간이 행복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사는 아파트는 외곽이라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불편하다면서요. 손주들이 커가니 그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남 쪽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하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사위가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안 된다면서 저희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집과 작은 상가뿐이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태도가 사뭇 이상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돈을 주지 않는 것처럼 서운해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소영이 곧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매일 볼 때마다 이사 비용과 집 비용을 이야기하며 저를 졸라댔습니다. 그래, 나 죽으면 다 손주들 건데. 우리 영미 대신 주는 건데. 그런 마음에 남편을 졸라서 집 담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날마다 죽상을 하던 사위는 반색을 하며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이사 날짜가 잡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방에 영미 물건을 정리하면 어떨까요? 들어갈 때마다 저도 너무 힘이 들어요. 영미 짐을 정리하자는 사위 말에 내심 화도 났지만 이제는 딸을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벌써 딸이 떠난 지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딸의 소지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방 하나에 가득히 쌓아놓고 살았죠. 이사 가기 전에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도 손주들도 모두 나간 집안에서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학사모를 쓰고 반짝이며 웃고 있는 딸의 사진과 눈이 마주쳤지요. 어느 것 하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방 안에서 뒤척이다가 겨우 정리함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이건 학교 때 받은 상장, 이건 경시대회에 나가서 받은 트로피, 회장 임명장 등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책을 좋아했던 영미는 책을 많이도 사모았더군요. 고등학교 앨범, 사위와 연애하던 시절 주고받은 연애편지 사진들. 눈물을 훔치며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중 다이어리처럼 보이는 핑크빛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큰 손주를 임신했을 때부터 썼더군요. 아이를 가진 기쁨, 입덧 이야기, 아기를 위한 선물을 사러 다니던 일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저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이야기도 했더군요. 복잡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왜 나와 소영이를 버리려는 거지? 영미가 쓴 글이었어요. 몇 장을 더 넘기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럼 나는, 소영이는, 뱃속의 애는? 분노 가득한 영미의 일기였습니다. 순간 예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 지금 장모님 계셔. 나중에 얘기하자. 미안해, 그럴 수가 없어. 매일 야근한다던 사위의 모든 행동이 다 떠올랐습니다. 소영이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사위의 외도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일기장에는 영미의 고통이 오롯이 적혀 있었습니다. 늘 다정하고 살가웠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둘째를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시간을 조용히 참아낸 영미 생각에 가슴 아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갚겠어. 나를 기만한 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마치 영미가 입을 앙다무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행복하게만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사위를 예뻐했던 나를 보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것도 모른 채 영미에게 줄 건물을 선물했습니다. 집 대출까지 받아서 사위가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와 살 집이겠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치가 떨려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난 사위에게 건물 주고 집까지 마련해준 꼴이니까요. 어쩌면 손주들까지 뺏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사위를 쫓아가 뺨을 때리고 욕을 퍼붓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순간뿐입니다. 임신한 우리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위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영미가 느꼈을 고통을 서서히 느끼도록 사위를 서서히 괴롭혀야 합니다. 아주 천천히 숨도 못 쉬게 괴롭혀야 합니다. 당연히 건물도 집도 뺏어와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연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억울한 심정을 얘기할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